일단 누르긴 눌렀는데 잡히지는 않는 통선 효과가 계속 번져나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정부의 목표가 고가 부동산, 강남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막는 게 목표였다면 성공했다. 근데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정부가 집값 잡기에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들을 좀 어 진단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 상급지는 음. 조정, 음. 그리고 중급지, 하급지. 사람마다 이제 중급지, 하급지가 다 다르니까. 그쵸. 근데, 상대적이죠. 근데 일단 가장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 용산, 성동 이쪽은 좀 약간 이제 슬로우해졌고요. 음. 특히 또 경기도에서도 과천이 좀 어. 슬로우해지고 나머지 이제 그 이외 지역들이 뭐 폭등가격이죠. 음. 그래서 뭐 잠깐 지금 우리 동네 이야기도 하다 말았지만 뭐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 하나만 제가 좀 잠깐 음. 집어드리자면 음. 성북구가 연초 성북구. 이후 지금 3월까지 3.57%. 3달 만에 3.57이면 1년에 얼마 오르는 건가요? 15%? 어. 14% 페이스. 이게 이제 그러네. 복리니까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르고 있는 음.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다 아는 것처럼 음. 그 다주택자 중과를 이제 5월 9일 날 재개를 하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 음. 약간 늦춰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어어.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빨리 서울 전체 지역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쵸. 지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받으려면 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애지중지하던 네. 그리고 또 양도세가 엄청나게 불어 있는 음. 그런 지역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강남 3구의 과천의 용산 뭐 음. 이런 지역들이니까 이런 지역들에 잠겨 있던 그간 오랜 기간 잠겨 있던 매물들이 이제 나오는 음. 그런 중이라서 이제 그쪽에서 매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음. 이 매물 나온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네. 다들 일단 거래 음. 부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또 나가서 네. 공급 절벽 네. 뭐 이런 걱정들도 있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음. 부르는데 음. 강남 3구, 용산 음. 뭐 이런 데를 누르면 이제 음. 뭐 양천 이런 데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양천도 아까 여기 있네요. 예, 양천도 올해 연초 대비 2.67%. 어. 그러니까 목동제 재개발, 음. 강서가 3.33%.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강 라인 따라서 그쵸. 저기 뭐 성동, 뭐 마포 여기만 마포. 간다 예. 이런 이야기만 했었는데 저 어느 사이인가 아까 지금 방금 음. 이야기한 성북의 강서구까지 이렇게 예. 3달 동안 3%대의 그 상승이라는 건 뭐 폭등이거든요. 어. 이런 폭등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일단 누르긴 눌렀는데 잡히지는 않는 음. 통선 효과가 계속 번져나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전형적인 있겠습니다. 강세장. 뭐 말씀하신 지역도 있지만 뭐 노도강, 금강구, 특히 관악구 아, 같은 데도 예. 이제 너무 대표적이어서 잠깐 하다 말았는데 노원구가 이제 2.7%죠. 2.7%. 예. 예,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돌아서서 어. 0.98%. 음. 작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음. 실거래 가격이 마이너스였는데 음. 이런 지역들, 강북 지역들이 작년에 다 마이너스 연간 마이너스 상승률이었는데 올해 이제 전부 다 올라가고 네. 반대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강남이 음. 3.4% 올랐는데 올해 지금 마이너스 0.1%.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막 달려가던 음. 그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던 지역들은 이제 좀 진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정부의 목표가 고가 부동산 또는 뭐 강남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네. 막는 게 목표였다면 성공했다. 근데 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좀 주춤하고 매물도 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또 외곽 지역이 오히려 인제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고가 지역을 조금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성공한 건가? 성공했다. 예, 예. 그건 성공했다. 음. 그래서 평등하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네. 지금 잠깐 안양 보니까 네. 3달 동안 4% 정도 올랐고요. 음. 특히 안양에서도 동안이 5.2% 음. 정도. 그리고 성남 분당이 4%. 네. 뭐 서울만 오르는 거를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인 그런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실제로 역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다 잡은 거는 네. 외부 충격 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경제 내의 어떤 내부 요인에 의해서 잡았던 건 90년 3기 죄송합니다. 1기 신도시 네. 200만 호 그쵸. 지었던 거 그거 말고 과연 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잡은 적이 있나? 그냥 억제하는데 업체. 예. 하고 또 억제의 방향이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다. 이러면 이제 또 2021년에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때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갭 투자 붐으로 폭등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그런 정책은 가능한데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 정부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다른 지역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또 한간에는 정부가 의지만 있고 실제 정책이 없다 이런 비판을 좀 근데 하시던데. 그건 뭐 이제 비판이면 비판이다.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음. 저는 좀 약간 변호하는 입장인 게 네. 당신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대안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근데 작년 97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 발표를 했는데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예. 전 지난번 방송에 와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음. 올해까지도 하남 교사는 한 채도 안 나온다. 올해까지도. 그 2027년에도 0으로 나왔거든요. 거기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 왜 앞에 정부가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정부 윤석열 정부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야 우리 때 집값이 폭락했는데 공급 확대 정책 막 섣불리 펼쳤다가 장기 불안 가면 어떡해? 야 난 부동산 살린 것만 해도 난 큰 공을 세웠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또 그렇게 거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그 과거에 했던 정책들이 3년에서 5년 뒤에 정책을 영향을 미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게 2013년, 2014년 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택지 개발 전면 중단 네. 그 9일 대책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도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택지 개발들을 다 중단시키고 남아있는 택지들 공급들이 이루어지다가 거의 이제 소진된 게 2018년, 19년 정도에 소진돼 버렸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 등등 아주 뭐 인상적인 대규모 단지들 몇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수도권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또 좋았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제로금리 했잖아요. 그쵸. 뭐 그런 상황에서 음.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요? 저도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한 사람이지만 네. 너무 지나친 또 비아냥, 비하 이것도 서로 안 좋은 이야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과학이랑 막 합성해서 그쵸. 올파포 과학이 막 네. 그랬는데 그럼 그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2,000세대짜리 올파포가 미분양 나가지고 거기 걸려 있는 부동산 PF랑 건설사 연쇄 부도나는 걸 그럼 다른 정부는 그러면 지켜봤을 거냐? 그렇네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이클인데 22, 23, 24 주식시장 엄청 안 좋았잖아요. 아니 그만큼 불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일 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계양이나 아니면 뭐 저기 어디야 남양주 왕숙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막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토지 보상하고 건물 빡빡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15년 주식시장이 따블이 났는데 그럼 집값이 안 오를 수 있어요. 아니, 경제가 그렇게 좋아서 주가가 2배 오를 정도, 3배 오를 정도의 경기 화랑이 왔는데 그럼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한 6개월 안 풀리면 우리나라 집값도 빠진다. 왜? 금리가 오를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물려 있군요. 예, 네. 신임 한국은행 네. 총재님이 아무리 뭐 외환시장 난 안 본다. 난 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만 되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계셨으니까 콜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물가가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2.2인데 3% 4%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리 안 올리겠어요? 네. 금리 올리면 부동산 잡혀요. 근데 지금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지. 그쵸. 예?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골디락스거든요. 수출은 역사상 최대인데 물가는 2%.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 없고 주식이 안 오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성군 출연한 거지. 음. 태평성대다 이거지. 근데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음. 때문에 네. 정부의 관심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일단 음. 부동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 네. 금리 함수인데 아직도 뭐 저금리 환경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음. 부동산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또 그 급매물들 다 강남 급매물 다 소화됐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소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좀 열심히 바라보는 단지들이 이제 그 KB 부동산의 이제 리딩 단지들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리딩 단지가 이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들. 음. 아까 이야기했던 올파포나 네. 또는 헬리오시티나 뭐 그런 단지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단지들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현황 보니까 일주일에 20건씩 어. 되고 있더라고요. 와. 아니, 누가 막 미친 것처럼 사고 있는 거예요. 이 심리는 뭘까? 더 오른다. 더 오른다. 네. 이 매물 잠기고 나면 더 오른다. 이제 없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시장은 강세장이다. 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강남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급매물은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네. 강남 쪽이 토지거래 허가가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그쵸.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청담, 뭐 잠실 등등 이런 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있다가 잠깐 작년 봄에 풀린 거 네. 다시 주택가에 급등하는 바람에 다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타이밍에 못 판 분들이 이번에 그 1년 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차익 실현하느라고 좀 파는 건데 이제 이 정도 물량 잠기고 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네. 자기가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끼고는 이제 못 들어오고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런 집들을 살려면 진짜 찐부자인 그렇죠. 거고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더 네. 나가서 지금 장에 5월, 4월 이때 급매물들 막 나오면서 시장에서 거래 터질 때 안 팔았다.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급매물들은 없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막 수천 세대짜리 단지에 거래 하나 터지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갭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다주택자분들이 물론 급매물로 많이 내놓기도 했지만 못 판 분들도 많으셔서 강제로 이제 그 5월 9일을 넘어가서 이제 유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또 다음 사이클 기다리겠죠. 그분들 그런 돈이 분들은- 많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가 왜 파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 뭐 한국의 어퍼 클래스 상류 계급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산 공개하시는 분들이 어퍼 클래스 아니겠어요? 그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지방에 있는 집은 팔아도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들은 안 팔잖아요. 우리나라 뭐 F4 그러잖아요. 파이낸셜 4라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집 다 어딘가 보면 뭐 사각형이던데요. 용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잠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사각형. 남쪽 대포로 가는 그 삼각형 사각형들 만들어 놓은 지역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의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한 채는 다 꿈켜주고 있는 다시 똘똘한 한 채로 가겠죠. 그 이제 어쨌든 뭐 정부가 이제 세금 문제, 보유세 문제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언급하면서 뭐 못 버틸 만큼 뭐 이런 세금 불분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게 이제 이번에 다시 돌아간다. 거기다가 종부세가 특히 많이 오를 테니까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때 15배 올랐거든요. 어이고. 그렇게 되죠. 종부세가 무서운 세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번에 안 나온 것 매물은 버틸만 하거나 아이고 세금 내도 이 가격 오르는 게 난 더 크다고 본다. 네. 그런 생각들 가지시는 이런 분들이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어 지방 부자들이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지방에서 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보더라도 이번 5월 9일 이후는 일단 빠지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6개월 봉쇄 우리 3월부터 이뤄진 봉쇄가 7월까지 간다. 배가 한 척도 못 들어오고
원유 가격이 막 급등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500원이다. 이제 그런 지경이 되면 안 팔리겠죠. 음. 그 저가로 내놓는 매물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아무리 똘똘한 한 차라 하더라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거는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한 전망이니까 일단 지금은 이란이랑 뭐 미국이랑 두 주 아무튼 휴전해 놓은 상태라서 잘 모르겠다. 또는 중립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더 오른다. 이렇게 안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주택자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또 비거주 1주택자 또 이제 그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제 끊기로 하면서 그런 매물들도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시장의 변화가 좀 될 수 있겠죠. 있을까요? 그건 네.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들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월세 전세 받으려고 했던 물건들인데 뭘 팔까? 그러니까 이번에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이 지금 급등 중인데 네. 그럼 어디부터 팔 거냐? 어디부터 팔까? 예. 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번에 5월 9일이 진짜 중요한 정책인 거고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유예를 했는데도 못 파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네네네. 제도가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충돌이 나서 네. 그걸 열어준 거잖아요. 갭으로 팔 수 있게 음. 전세 끼고 누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매물들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소화된 거라서 이 뒤에는 일단 저는 거래는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나온다면 시장에 나오는 신호라는 게 좀 불명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또 주택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 더 우세한 시기 아니냐 네. 정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공급 문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크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네. 이 뭐 큰일 났죠. 일단 뭐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투기꾼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임대주택 공급자잖아요. 그리고 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뭐랄까요 이제 그 우리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나 이런 걸 크게 많이 못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좀 기다리며 좀 너그럽게 세입자를 받아준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걸 좀 많이 팔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 중에 알짜 매물들이 이번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없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고 특히 전세도 전세지만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대료 부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최하위권인데 동구권 국가들 다음으로 임대료가 싼 나라인데 이제 이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구간으로 가죠. 이제 미국처럼 막 30%대 소득의 30%대를 이제 임대료로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10%대 중반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로 관리를 하려면 일단 임대주택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 뭐 대응이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들 뭐 근데 대출도 안 해주고 그거 팔아라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집 값을 잡는 데에만 좀 치중한 정책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요 전세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월세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의 또 주택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지금 환율도 높고 금리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좀 하반기에 나타날 시나리오 어떻게 좀 뭐 가능성이 예측하고 있죠. 있을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허러부제 해협 음. 봉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이제 새로운 신상품들 출시되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올 때 환율 바로 1,530원 가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내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 상승, 금리 상승 또는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출현하면 이건 부동산 시장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노란색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환율이 갑자기 한번 급등하는 시기 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완만하게 오르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급등할 때, 급등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전 레벨보다 그냥 한 200원, 300원이 확 튀어오르는 쇼크 상태의 환율 상승이 출현할 때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 좋을 때라도 네. 견디기 어렵다. 왜? 그때마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 올리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 금리 올리는 시기에 해외 충격까지 와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양쪽에서 두들겨 맞기 때문에 네. 경기 나쁘지 거기다 금리까지 오르지 그러면 2022년 레고랜드 때 같은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현재 뭐 지난 1년간 평균 환율이 얼마 정도냐면 1,450원, 60원인데 여기서 한 200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네. 1,600원 넘고 1,700원 간다 그러면 주식 아니라 부동산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일단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데 환율 200원, 300원이 갑자기 오른다. 이건 금리 인상으로밖에 대응이 답이 없는 거고 금리 인상 앞에 부동산은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책적 이슈도 있겠지만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은 좀 외부적인 충격 이런 아유, 것들이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가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또 2018년 제가 증권사 다니다가 애널리스트 생활 그만뒀던 이야기도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미중 무역 분쟁할 때 저 사람이 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 비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말이 매일처럼 달라지고 협박을 했다가 뭐 협상을 했다가 협박을 했다가 협상을 했다가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게 물론 자기는 이제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노이즈에 불과하고 결국은 그 시장이 붕괴로 끝나는 그래서 2018년 말에 크리스마스 대폭락 그런 것들 또 작년에 있었던 상호관세 대폭락 이런 일들을 촉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또 이란에 대한 공격도 이번에 뉴욕타임즈 기사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 CIA 국장이랑 네네네. 합참 의장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인 거잖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기치는 거에 호르륵 넘어간 거잖아요. 저 정도 그릇되는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된다. 뭐 환율만 조금 안정되면 집값은 오른다. 뭐 알죠. 근데 환율이 안정될지 안 될지를 우리 어찌 아나.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은 2023년 바닥치고 한 13,000년째 올라가면서 사실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2021년 고점을 뚫은 강세장에 본격적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외부 충격에까지 무조건 저항하는 시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